2024 전통연희 활성화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네. 오늘은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 축제의 첫 날이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다들 즐겁게 즐기고 오신 건가요? 목소리가 좀 작으신데 별로 재미없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을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참석하셔서 즐겁게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전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전통연희 활성화 심포지엄을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청와제 재단의 도움으로 이곳 청와대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 더욱 반가운 마음입니다. 청와대 재단께도 한번 박수 주시겠어요? 네. 오늘 심포지엄은요, 굿, 본류에서 부는 바람, 굿 문화의 가치와 활용 방안이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분의 발제를 통해 굿 예술의 모태부터 공연을 하며 겪는 현실적인 문제, 전통연희 발전을 위한 방향까지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이어서 패널들의 토론과 질의응답,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김삼진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듣겠는데요. 개회사는 강지태 사무국장님께서 대독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의 사무국장 강지태입니다. 저 이사장님께서 오셔야 됐는데 저 부득이하게 오시지 못했고 작년에도 물론 못 오셨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되는 게 아닌가 양해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삼진 이사장님의 개회사를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삼진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작년에 이어 전통연희 활성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막 더워지며 여름을 향해 가는 시기, 주말 오후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통연희에 관심을 가지고 여기 이 자리에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통연희 현장을 대표하여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함께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부터 개최된 대한민국 전통연희 축제는 우리나라 걸출한 명인들의 명품 기회부터 젊은 연희자들의 무대까지 전통연희의 산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입니다. 전통연희 활성화 심포지엄은 이러한 축제의 일환으로 전통연희 예술계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보고자 마련이 되었습니다. 작년 국악지능법이 제정되고 올해 7월 시행령이 발의되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전통예술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이를 위한 전통예술계의 고견을 널리 모으고 전통연희에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재단도 이에 발맞춰 열심히 노력하고 움직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발제와 토론, 논객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과 추진하는 사업들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5월 18일 재단법인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사장 김삼진 이상 대신 읽었습니다. 저희가 자료집을 급하게 만들었는지 개회사 편집 과정에서 조금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보완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강지태 사무국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내년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발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굿 문화의 가치와 활용, 남해안 별신굿 전승 활동을 중심으로입니다. 남해안 별신굿 보존의 정은주 사무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에서 이수자로 활동하고 있는 정은주입니다. 저는 오늘 남해안 별신굿 전승 활동을 마을 현장에서 어떻게 전승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외에는 또 어떻게 저희가 전승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감사합니다. 아직 감사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잠시만요. 바로 감사합니다로 넘어갔습니다. 네, 남해안 별신굿은 경남 통영 및 거제 등에서 이제 그 농어촌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연행하는 축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을의 안녕과 더불어서 이제 바다 일의 무상과 풍어를 비는 마을의 공동체 문화이자 공동체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통영 거제 지역에서 별신굿을 연행하고 있고, 통영에 전수교육관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영 거제 지역의 굿은 세습무들이 주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에는 여러 성씨의 집안에서 이제 굿을 연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별신굿, 죽은 사람을 전도하는 오굿굿,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도신굿, 크고 작은 비손 등을 주관을 했었는데, 1987년에 남해안 별신굿이라는 명칭으로 문화재가 지정되면서 이 별신굿이 부각되고 계속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오굿굿이랑 도신굿이 좀 전승이 좀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변화되면서 좀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뭐 미신 타파, 기독교 문화, 뭐 어반경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굿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세습무 집안들도 점점 전승이 단절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 정씨 집안에서 유일하게 세습을 하고 있고, 현재 정영만 선생님께서 전승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지도는 예전에 이제 과거에 통영 거제에서 별신굿을 했던 마을을 지도로 제가 작성을 해봤는데, 현재는 지금 단 3곳에서 전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죽도 마을은 현재까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해온 곳인데요. 여기도 섬이고 또 주민들의 고령화 때문에 별신굿 전승이 좀 더 이상은 좀 힘들겠다 싶은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묘안을 낸 게 당시 이장님과 정영만 선생님께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지자체에 들어가서 이제 설득을 하게 되고, 2001년부터 15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 이 마을이 원래 2년 주기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경년으로 하다 보면 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 놓쳐서 못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2년 주기 별신굿을 1년 주기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현재 1,5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은 많아졌는데 지금 마을 주민들이 너무 이제 나이가 계속 들다 보니 여기에 대한 방안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외에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별신굿이 단절됐다가 다시 복원된 마을이거든요. 이제 그곳이 거제 중림과 양화고 통영의 항림도와 비진도 외양 마을인데요. 중림은 왜 빨간색으로 해놨냐면, 여기는 복원된 뒤에 올해 현재까지 2년 주기로 꾸준히 지금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안정적이어서 제가 그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 별신굿이 복원되었을 때 무엇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용을 했을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영등이었습니다. 영등은 이제 저희만 쓰는 이제 용어긴 한데, 별신굿 마을들을 별신굿 기간 외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그 마을 주민들과 친분을 쌓고 관리하고요. 그러니까 계속 주민들과 라포 형성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영등이야말로 별신굿 전승의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겠나 싶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중림마을은 86년을 마지막으로 단절된 곳인데 2025년에 방문을 하면서 좀 이렇게 친분을 쌓습니다. 이때 좀 하면서 2년마다 이 마을이 산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좀 이장님과 이렇게 얘기를 해서 2006년에 찾아가는 무형문화재로 용왕굿을 무료로 해주는데, 이때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용왕굿 이후에 마을 분위기가 좋은 거를 좀 이제
연결을 해서 산재 비용으로 벼신굿을 해주겠다라고 설득을 하고요. 2008년에 22년 만에 드디어 이제 벼신굿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을도 마찬가지로 지속성을 위해서 죽도와 마찬가지로 거제시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200만 원 받던 게 현재는 올해 했거든요. 500만 원으로 좀 이제 상승되면서 좀 경제적인 부담을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화마을인데 여기는 당산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20년에 저희가 거제마을에 벼신굿 했던 마을들을 쭉 답사를 했었는데 당산이 다른 곳에서는 좀 관리도 안 되고 좀 등한시 됐는데 여기는 따로 이렇게 보존 관리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큼 좀 하고 싶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좀 되려고 그러는지 거제 영등오광대 회장으로 계신 분이 이 우미순 씨가 정년만 스님께 자문을 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이분의 친정이 양화라는 걸 알게 되고 벼신굿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장님을 만나고 그 주민들을 또 만나고 이러면서 벼신굿을 다시 좀 해보지 않겠냐 이제 계속 설득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진행을 하게 돼요. 이때는 좀 영등을 좀 다르게 진행했습니다. 제가 전승자들과 주민들을 모아서 단체 카톡을 이제 카톡방을 열어가지고 뭐 진행 과정이라든지 궁금한 점,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유를 했거든요. 이제 파일이라든지 뭐 이제 팜플렛이라든지 그러니까 서로 좀 유대감도 짙어지고 만났을 때 더 반갑고 이러면서 33년 만에 벼신굿을 복원을 했는데 이후에 분위기도 너무 좋고 우리 2년마다 하던 말이니까 그렇게 하자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장님이 다음 해에 바뀌면서 이게 흐지부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고질병이긴 한데 이장님이 바뀌면 벼신굿의 지속성도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현재 이 양화는 어떻게 좀 더 영등을 해서 좀 더 설득을 해서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통영 항림도인데요. 여긴 좀 특수한 사례인데 저희는 전혀 생각이 없었어요. 항림도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통영무형유산업협회의 그 본부장으로 계신 분이 항림도 이장님과 인연이 닿아서 일을 하다가 여기가 벼신굿 하던 자리인 걸 알고 벼신굿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그 이장님이 또 너무도 흔쾌히 뭐 우리 하면 되지 이러면서 정말 저희가 얼떨결에 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통영에 그 팔방미인 통영시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걸로 항림도 벼신굿을 한 3시간 정도 그냥 간단하게 하거든요. 이때 마을 분위기도 되게 좋고 벼신굿에 대한 기력이 너무 또렷한 거예요, 주민들이. 그래서 아 여기 좀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영등을 진행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도 먼저 마을에서 벼신굿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제안을 해주셔서 정말 수월하게 23년에 공개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연락을 하고 있고 25년에 이제 벼신굿을 다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마을의 과제는 50년이 넘다 보니 이 주민들이 굿을 공연 보듯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경계를 허물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통영 비진도 외항은 여기도 항림도와 마찬가지로 단절된 기간이 꽤 길거든요. 근데 여기도 영등 계획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항림도와 양화가 거의 동시에 영등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좀 차후로 미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영의 향토사로 연구하시는 분이 뭐 비진도에 갔더니 이장과 어촌계장이 벼신굿에 관심이 있더라 만나보지 않겠냐 제안을 해주셨고 뭐 이야기는 해볼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모호한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바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안부 전하고 좀 친분을 쌓아야겠다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22년도에는 연락만 했습니다. 하고 23년도에는 일단 한번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장님이. 그래서 역시 팔방미인 통영시 사업으로 비진도 벼신굿을 했는데 좀 사실 그 굿을 한 날 참여도는 저조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장님을 통해서 들은 리뷰가 되게 희망적이었고요. 그 벼신굿에 대한 주민들이 아 우리 그때 이랬지 뭐 저랬지 하면서 옛날 기억들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뭐 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비진도 벼신굿을 계획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는 해수욕장이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 개장 전에 용왕꽃 성격으로 좀 해주기를 바래가지고 저희가 벼신굿 여는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마을 현장 외에 저희가 어떻게 전승을 하고 있는지 알려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전승자들의 교육 및 활동 공간인데요. 남이안 별신굿은 2006년에 통영예능전수관에 입주를 하게 되고, 이후에 저희가 우리 굿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도 올해 지금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고, 초반에는 이제 전통악기 강습, 상설 공연으로 많이 진행을 하다가, 그렇다 보니 참여 연령대가 30대에서 60대로 딱 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대상 폭을 넓히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거 없을까 고민하다가 2017년도부터 아동극으로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극단과 협업을 해서 바리가 들려주는 남해안 별신굿 이야기라는 아동극을 제작을 합니다. 저희가 바리공주 설화와 연관이 있어서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했는데, 이게 그 사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별신굿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이고. 여기 뒤에가 당산나무를 상징한 거고요. 모녀가 직접 들고 사용하는 부채라든지, 잘 안 보이지만 신방울, 연행할 때 사용하는 피리 대금 해금을 아이들한테 이게 그거예요. 이게 벌레인데 내가 사는 집은 해금이야 하면서 해금 막 들려주고 이렇게 생겼지 하고 설명해 주고요. 이 달은 실제로 저희가 연행하는 흥덕예비 달이라는 건데, 이제 그게 맞게 다시 제작을 한 거고, 아이들이 소원을 말하면 꽃을 선물을 해줍니다. 저희 지화를 해주고, 요 아이가 바리인데 이 바리가 친구들을 초대해서 남이안 별신굿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되게 1차원적으로 남이안 별신굿은 그 마을 생일잔치야라고 설명해 주거든요. 그 마을의 생일인 거죠. 그 누구의 생일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노래도 같이 부르고 하는 건데, 이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남이안 별신굿을 소재로 아동극도 할 수 있구나라는 좀 새로운 콘텐츠 활용을 좀 저희에게 가능성을 준 사례이기도 하고요. 이걸로 2020년이랑 2021년에 신나는 예술 여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때였는데 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존의 수익 창출도 좀 되고, 네, 되게 저희에게는 효자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는 생생국가유산 사업인데, 생생국가유산은 처음에 생생문화재였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지역문화유산 활용 사업 중 하나이고, 지역민과 일반인들이 지역문화유산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목적과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내일도 저희가 하거든요. 그래서 통영의 무형유산을 활용을 해서 일반인들이 좀 즐겁게 참여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싶었는데, 이 통영이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무형유산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통 통영이라 하면 뭐가 유명할까 그러면 충무김밥, 꿀빵, 케이블카, 루지 이런 것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통영 무형유산 하나라도 얘기를 한다면 좋겠다 싶은 취지에 이걸 하게 됐고요. 이때까지 저희가 매년 이런 건 아닌데 한 올해 3년차 되면서 했던 프로그램을 제가 모아봤는데, 이게 내일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남이안 별신굿 페스티벌이라 해가지고 별신굿 안에 있는 요소를 저희가 체험 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보이는 이게 무녀가 쓰는 곶갈인데요. 이 곶갈을 색색의 한지로 아이들이 꾸미고 만들어서 쓸 수 있게 해줬고, 밑에는 저희 지와 꽃을 만들 수 있게 해줬고, 여기는 이제 나만의 표돈 만들기에서 별신굿 현장에 가면 실제로 마을 주민들이 별신굿 기간에만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종이 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마을 같은 경우는 찬조금이 들어오면 써서 걸어놓기도 하거든요. 거기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소원 종이를 이렇게 걸어놓는 현장에는 좀 비슷하죠. 그리고 이 오른쪽은 거리상 만들기 체험인데, 별신굿, 저희 남해안 별신굿은 상차림이 그렇게 거하지 않아요. 근데 대신 집집마다 조상들을 위한 상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내오거든요. 그게 합쳐지면 이제 대규모의 상이 되는데, 거기에서 좀 착안을 해서 지역 농수산물 활용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먹거리도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거리상 만들기 체험을 했는데, 이것도 좀 비슷하죠, 모양이. 그래서 하고 나서 저희가 좀 되게 뿌듯한 결과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거북선 만들기, 통제사 종이 인형, 그리고 나전하고 소목 이런 것도 좀 합쳐서 좀 가능한 한 좀 많이 좀 즐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고요. 다음은 세계사절단 통영에 오다인데, 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본 거고요.
올해도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분들께 통영의 통제형 대치타를 이제 경험을 시켜주고 같이 연주도 해보고 저희 벼신굿도 참여해서 이렇게 체험할 수 있게 했는데 이게 정말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거는 통영의 전통예술사관학교라는 프로그램인데 통영에는 신청이라고 현재 통영 전통예술학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도수군 통제형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예술사관학교라고 이름을 지었고 통영축렬사에 재래악을 하고 있는데 그 재래악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거 체험하고 즐기고 이제 춤도 같이 춰볼 수 있게 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 문의가 들어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좀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전통악기 해주고 뭐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건데요. 현재 저희는 영등을 또 다른 형태로 하고 있는데 올해 지자체 사업을 활용을 해가지고 죽도와 항림도 비진도에 들어가서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마을 주민들과 친분을 좀 쌓고 싶은 마음에 우리 이번에는 좀 또 다른 형태의 영등을 해보자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가 지금 다 활동을 하고 막 고민을 하고 하는 게 결국에는 일반인들에게 남해안 벼신굿을 알리고 굿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다들 이제 미디어에 보면 자극적인 요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굿도 있다. 그리고 남해안 벼신굿은 남해가 아니고 통영에 있다. 저희가 저 명칭 때문에 남해에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통영에 있다. 그런 것도 좀 인식을 시켜주고 싶고 한 명이라도 좀 더 남해안 벼신굿을 알리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원주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발제를 부탁을 드려서 네. 저는 발제 들으면서 주민과의 라포 형성에 대한 부분이 참 공감이 됐던 내용인데요. 이장님들을 잘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죠. 네. 남해안 벼시굿에 관련된 이런 전승 활동과 이 전승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컨텐츠를 또 창작해서 수익 창출로까지 연결하시는지 이야기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발제 모시려고 하는데요. 다음 발제 주제는 굿 소재 공연 가치와 현실의 간극.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음악그룹 아마시의 백소망 대표님께서 발제를 준비하셨습니다. 구슬 소재로 한 공연의 본질은 무엇인지, 무대 위에서 어떤 한계들을 마주하고 있는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소망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그룹 아마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백소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굿 소재 공연 가치와 현실의 간극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와도 되는 건가 되게 섭외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마도 제가 요새 좀 다소 격한 공연 평론들을 쓰고 있어서 이런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적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 또한 함께 창작하고 있는 현장 예술인으로서 좀 반성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너른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의 페이지 23페이지부터 제가 쓴 글이고요. 발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무속이 시대에 따라 다양한 위치를 경유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 무속이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받게 된 것은 무형문화재 지정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문화재 지정 배경에는 기획된 전통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는 없지만 무속이 공연예술로 연행 전승되는데 문화재 지정이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 또한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굿은 또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는데요. 굿이라고 하면 무속음악, 무속행위 또는 종교적 제의이자 잔치 이렇게 좀 굿이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수렴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본 논의에서는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공연예술의 한 장르로서 굿이란 용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굿이 연희의 하위 개념으로 상정된 배경에는 제도권 교육 안에 굿이 들어온 이후부터로 보이는데요. 소위 연희를 전공한 사람들이 굿을 학습하고 굿이 대학 입시곡으로 지정되고 대학 내 무속 전공이 생기는 등 2000년대 이후부터 굿이 본격적으로 연희의 하위 개념으로 포섭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맞물려서 2000년대 이후부터
창작국악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또 이렇게 학교에서 굿을 배운 젊은 사람들이 굿을 소재로 창작을 시작하면서 창작자들에게 굿이 꽤 인기 있는 소재로 소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굿을 소재로 하는 공연을 나열하고 또 그걸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통 공연 예술계 창작자들이 굿을 하나의 창작 진료로 사용하면서 갖게 되는 태도의 문제와 또 전통 연희 축제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희 분야가 공연 예술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책망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함께 활동하는 창작자로서 반성적인 태도로 하는 이야기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도에 관하여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리한 논의 주제는 첫 번째는 즉흥성의 양면, 두 번째는 소외된 관객, 셋째는 대상화된 굿입니다. 먼저 즉흥성의 양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굿 연행에서 드러나는 즉흥성은 연행자의 뛰어난 능력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굿의 즉흥성과 현장성은 굿이 가진 대표적인 특성이자 가치이죠. 근데 또 이런 특성이 학습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또 요소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부르는 사설과 선율이 즉흥적으로 부를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분명 이런 굿의 즉흥성이 빛을 발하고 굿의 진가를 드러내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굿을 소재로 하는 창작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을 즉흥성의 양면이라고 보았습니다. 창작이라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협업 안에서 이루어지고 협업은 약속을 기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굿의 즉흥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간혹 이런 약속을 전제로 이루어진 연행을 어렵게 느끼거나 거칠게는 또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저는 보았는데요. 물론 굿이 가진 즉흥성의 가치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공유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무대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에는 충분한 연습과 약속을 통해서 완성도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연 안에서 즉흥성을 강조하다가 함께 공연하는 이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공연 시간을 잘 지키지 않아서 스태프들을 불안하게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제가 종종 경험했는데 이것은 좀 공연 예술인으로서 지양해야 할 태도 아닌가 생각합니다. 굿이 가진 즉흥성의 가치는 충분한 연습으로 또 만들어낸 공연 안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소외된 관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서두에 던졌는데 관객이 굿 공연에서 기대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굿을 소재로 공연을 만들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창작자에게 이미 굿은 그 자체로 뛰어난 소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술가는 이 능력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 혹은 광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뛰어난 광경을 보고 싶어서 공연장을 찾는 이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공연하기라는 행위는 곧 관객과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을 하는 사람들은 관객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지 필수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이 관계 안에서 연행자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관객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일단 굿의 사설은 너무 어렵습니다. 전공자인 사람들도 사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대부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굿 현장은 둘째치고 굿을 소재로 창작한 공연에서도 굿의 사설은 대부분 그대로 사용됩니다. 왜 굿의 사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번역되지 않는 것일까요? 게다가 이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에 쓰인 사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대와 맞지 않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동시대성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이는데요. 여기서 저는 과거의 것을 그대로 연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거나 전통을 모조리 현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고민이 선행되었는지는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연희라고 불리는 모든 공연 예술에 적용된다고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탈춤에서 종종 발견되는 여성 혐오적 서사나 장면이라든지 현실 정서와 맞지 않는 지나치게 성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동시대성을 고민한다면 필연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공연을 보러 오는 관객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면은 이런 질문들을 필연적으로 만나서 논의할 것이고 이런 공연 양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굿이 가진 가치와 예술성을 관객 모두가 알아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굿을 소재로 창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히 관객들이 알고 있고 또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친절한 번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마치 전통음악이 국가와 민족에 기대어서 당연한 생존을 기대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보여집니다. 창작 공연뿐만 아니라 굿이 실제로 연행되는 보존의 공개 행사를 가보아도 관객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돈을 내거나 혹은 이제 마지막에 춤을 추거나 하는 행위가 전부인데, 사실 춤을 추는 순서가 있는 굿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굿을 보면서 이 시간은 굿을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 아닐까? 이 관객들은 사실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지만 어쨌든 그 마을의 평안을 빌고 풍년과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사실 오시는 거잖아요.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근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고 있는가? 좀 이런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었어서 그런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상화된 굿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굿은 전통공연예술계 안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진료로 사용되어 왔고 무대 위에서 굿이 쪼개어지거나 혹은 다른 진료와 만나면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더 이상 굿을 가지고 또 무엇을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들 만큼 굿이라는 것이 공연의 진료로서 소임을 다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제는 모든 대학 교육과정 안에 무속음악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겉핥기식으로 학습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고민 없이 이게 필요하다면 굿을 진료로 가져다 씁니다. 이건 전통공연예술계 안의 모든 장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이것은 곧 굿이 진료로서 대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에 대중추수의 욕망이나 인정투쟁이 결부되면은 그 양상은 더욱 심화되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굿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굿은 음악과 춤, 연희이기 이전에 의식이며 제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종교성을 배제하고서도 충분히 굿이 가져가야 하는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굿엔 이러한 진지함이 좀 기본 바탕으로 깔려 있죠. 근데 굿이 공연 진료로만 대상화되어 사용되다 보면서 이 본질이 너무 쉽게 생략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작은 진료로 쪼개어진 굿의 파편들이 본래의 성질을 잃고 정당과 선율 혹은 이미지로만 남아서 무대 위에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공연을 창작할 때 예술가가 가져야 할 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굿을 소재로 한 창작에 있어서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는지 반드시 창작자 스스로 자문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여기가 전통 연희 축제다 보니까 제가 연희 단체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굿 하는 단체들도 그렇고 연희 단체들도 그렇고 개토화되는 위험에 저는 아주 쉽게 노출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 세계 안에서도 보수적이고 시간이 더디게 가는 곳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실례로 제가 연희 장르 공연을 보러 가면은 네임드 선생님이나 네임드 팀들이 공연을 하면 연희하는 사람들 정말 다 모이더라고요. 거기서 다 만나는데 다른 장르 공연을 보러 가면은 연희하는 사람들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동시대적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고 지금 현재 공연예술계에서 얘기되고 있는 화두나 담론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부의 문제가 밖으로 잘 공유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고여서 썩어버리기도 하는 상황들을 마주한 적도 있는데요. 어떤 이런 문제들이 저는 공연을 창작하는데 그리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공동체 내의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변화가 일어나기도 어렵겠죠. 그리고 더 이상 연희하는 사람이나 굿하는 사람들은 낮은 신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여전히 자신들을 심하게 낮추거나 대우를 제대로 못 받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대상화하는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현재 전통공연예술계 안에서 아주 연희하시는 분들, 굿하시는 분들 모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주목받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스스로는 뛰어난 예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좋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의식 이런 좀 이상한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이 한계를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한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이 굿 소재로 하는 공연 혹은 연희 장르의 공연들이 좀 더 단단한 예술 철학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직접 이 창작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장르의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부지런히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공부가 어떤 연희적 기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너무 다들 잘하시잖아요. 그런 공부 말고 좀 현대 공연 예술 흐름 안에서 어떤 담론들이 있는지, 다른 아예 전통 공연 예술이 아닌 다른 장르 공연들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그러다 보면은 굿을 소재로, 연희를 소재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혹은 무대 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전통을 새롭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을지, 그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사실 연희하시는 분들 무대에서 보면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너무 멋있거든요. 근데 그 반짝거림만으로 무대에 서는 시대는 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굿 소재의 공연, 연희 장르 공연이 동시대적인 이야기를 품고 관객의 필요를 고민하고 이 즉흥성 안에서 완성도 높은 공연을 담보할 때 좀 더 나은 공연 예술 작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무속이 시대에 따라 여러 위치를 경유했다고 하더라도 굿이 가진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을 향한 인간의 물음과 더 나은 생을 위한 바람, 저는 이게 굿이 가진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굿 소재의 공연이 본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굿 소재의 공연들이 어떤 모양으로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간에 사람들이 굿을 좋아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이유는 결국 이 본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굿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보존회가 생기고 나름의 전승 구조가 생기면서 공연예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런 논의의 시작,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생겼다는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의 시작은 아니라고 봅니다. 발화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적극적인 고민과 실천이 실현될 때 비로소 굿의 가치와 현실의 간극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은 저희 반성문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함께 이 길을 가는 동료로서 힘껏 응원한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백소망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좀 따끔따끔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우리 연희자분들 많이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연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요. 네. 백소망 대표님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좀 어떤 더 나은 삶을 바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담긴 예술이 굿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심포지엄의 세션의 주제는 무속음악 기반 공연예술의 해외 유통 사례입니다. 독립기획자로 활동 중이신 박인혜 PD님께서 발제 준비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 그 마지막 무대였어요. 오늘 미래로에서 그 악당광칠의 무대, 아주 재미있는 공연이 있었는데 저도 초반에 이렇게 막 춤추다 왔거든요. 그래서 그 악당광칠의 사례를 중심으로 무속 음악 기반으로 공연 예술의 해외 유통 성과를 내고 있는 악당광칠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 괜찮나요? 네. 박인혜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독립기획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악당광칠과는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같이 일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악당광칠이 워맥스나 글로벌페스트 같은 이제 세계 데뷔 무대에 활동을 하던 시기라서 제가 최근에는 악당광칠하고 같이 일하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제 그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사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 그래서 이제 최근의 자료와 그때 이제 딱 데뷔를 하던 시점에 대한 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마지막 공연이 악당광칠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시만요. 네, 그 혹시 악당광칠을 알거나 오늘 마지막 공연을 보신 분들 계실까요? 여기서?
네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보시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악당광칠이 9명으로 이루어진 팀이에요. 보컬 3명이 이제 프론트맨이라고 하고 소위 전통 기악 연주자 4명, 그리고 전통 타악 2명 이렇게 해서 최대한 전자음악을 배제를 하고 황해도 무속음악을 기반으로 시작을 했던 팀이고요. 지금은 딱 황해도 무속음악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악과 보컬로 좀 강렬한 밴드 사운드를 구현한다라고 보통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샤머닉 펑크라고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굵직굵직한 활동 실정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 워맥스 공식 쇼케이스에 선정이 됐고 20년도에 글로페스트라는 북미 지역에 있는 박람회의 쇼케이스로 공식 초청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월드뮤직으로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밴드들의 하나의 데뷔하는 기점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말씀을 드린 거고 악당광칠은 이 두 개 동시에 데뷔를 하게 됨으로써 북미 지역과 유럽 지역으로 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장평가라고 써놨는데 제가 악당광칠 리뷰를 지금까지 들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리뷰 딱 2개예요. 그러니까 사라져가는 황해도 무가 왜냐하면 왜 사라져가시는지 다 아실 테지만 네.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우리의 삶의 소재로 밀접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이거는 무속음악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세련된 퍼포먼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런 평가였었는데요. 아까도 마지막 앵콜곡을 들을 때 관객분이 지나가면서 뭐야 클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관객들의 피드백이야말로 악당광칠이 딱 바라는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악당광칠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지금 낸 음반이 1집과 2집 두 종류가 있는데 음악적인 색깔이 뭐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냥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곡들이 아니라 1집과 2집으로 사운드 트랙을 놓고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그냥 1집부터 보시면 1집은 네 9개의 곡들이 대부분 다 무속음악이거나 황해도 음악이거나 혹은 황해도 무속음악이거나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정말 처음에 컨셉처럼 황해도 무속음악으로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인데 아까 좀 전에 발표하신 백수망 대표님 얘기에서도 이 악당광칠이 좀 제작을 시작을 하던 이제 제작사가 정가학회라는 단체인데 정가학회에서 이렇게 악당광칠을 좀 대중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자라고 고민을 하던 시기에는 국악계에서 굿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팀들이 활동을 할 때였어요. 근데 대부분 동해안 굿을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해도 굿이라는 건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국악계 안으로도 생소하고 대중에게는 완전 생경한데 이 소재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음악을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을 해서 광칠을 만드셨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곡들이 이제 황해도 굿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고 이 집을 2020년도에 발표를 하는데 이때는 굿 음악을 직접적으로 차용을 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노자노자 그리고 6번째 곡인 북청 요 2개 정도가 이거 완전 전통곡의 느낌이 난다지 나머지 것들은 다 창작곡이거든요. 보컬들이 이제 가사를 쓰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뭐 공동 창작으로 만들어진 곡들이라서 이것들을 보면 이제 더 이상 광칠은 굿음악을 직접적으로 차용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음악적인 색깔로 봤을 땐 결국에는 현대적인 굿판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무대적인 요소를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콘텐츠 유통을 중심으로 그냥 유통 성장 수치를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활동을 했던 시기가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라서 여기 국립극장 여우랑 2집 공개하는 그 발매가 제 이제 담당이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20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수치를 좀 자세히 써놨고요. 그 위에 뒤는 이제 대회비라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 홈페이지나 이런 데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참고한 거라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악당광칠이 해외 시장에 어떻게 유통이 됐냐, 굿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이 됐냐를 말씀을 드리려면 국내에서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16년도에 창단한 뒤에는 장소, 장르, 거리예술, 뭐 음악 축제, 길거리 가리지 않고 무대 경험을 하는데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관객들의 반응을 어떻게 이끌어내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초청, 뭐 기획 공연 이런 거 굉장히 오라는데 오지 말라는 데까지 많이 지원을 하면서까지 무대 경험을 쌓았고 그러다가 2019년도에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선정이 됩니다. 네이버 온스테이지도 음악을 이제 즐겨 듣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때가 네이버 온스테이지 2.0 시대였고
이 탑 7에 선정됐다는 거는 네이버 온스테이지 2.0에 나온 모든 뮤지션들을 대상으로 그 인기 투표를 했어요. 다시 보고 싶은 뮤지션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7팀을 골랐을 때 거기에 이제 악당왕칠이 들어가게 됐어요. 아시다시피 네이버 온스테이지는 대중음악 세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굉장히 이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그리고 영정거리라는 곡이 거기서 조회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대중적인 인지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방송 활동도 증가하게 되고요. 팬클럽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앞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 이제 악당왕치 티셔츠를 입고 와서 같이 춤을 추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팬클럽 활동을 하는 장면들이 종종 목격이 되고는 합니다. 예. 그러면서 국악계 내에서도 인지도가 좀 상승을 하고 축제 시장 내에서 인지도가 상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국악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건 바로 국내 시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2019년이죠. 19년도 10월 그리고 2020년도 1월에 해외 시장에 신인처럼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몇 년까지 신인이냐고 물어봤냐면요. 이렇게 악당왕치를 데뷔를 한다고 했을 때 국내에서는 악당왕치를 무슨 해외에서 데뷔야, 왜 신인이야 라고 하는 반응들이 있으셨어요. 근데 분명하게 시장에서는 아무도 악당왕치를 몰랐고요. 해외 시장에선 굉장히 인지도가 없는 팀이었고, 쇼케이스라는 무대 자체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성과겠지만 사실 해외 시장에서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데뷔 무대라고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네. 악당왕치의 해외 유통의 목표와 성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년도까지 1집 음반을 기반으로 미팔콘이라는 미치고 팔짝 콘서트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서 국내 공연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공연 횟수가 비약적으로 올라갔어요. 공연 단가도 올라갔고요. 그리고 자립률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멤버들한테, 기획팀한테, 제작사한테 현장 경험은 굉장히 많이 쌓였죠. 그런데 동일 레파토리로, 미팔콘이라는 레파토리로 국내 시장에서 투어를 하는 건 일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고민으로 제작사에서 이런 고민들을 해요. 레파토리를 좀 다변화해야겠다. 그리고 관객을 확대해서 티켓 파워를 좀 높여야겠다. 그리고 혹은 시장을 확대해야겠다. 이것들에 대한 고민 중에 하나로 이제 시장을 확대하는 방안 중에 하나로 해외 유통을 목표로 삼게 됩니다. 근데 이때에 굉장히 간과할 수 없었던 점이 19년도, 20년도 이제 이때는 악당왕치 전원 뮤지션으로 단체를 운영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자립률이 50에서 60%라고 말씀드리는 건 악당광칠이 벌어들이는 공연 수익으로 멤버들이 월급을 받아갈 수 있는 이 유통 구조에서 실제 그 구조가 50에서 6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부족분은 이제 제작사인 정각회의 수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악당왕치 수익만으로는 사실 자립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죠. 그렇다는 거는 아무리 이 시장에서 다들 광칠 요즘에 공연 정말 많잖아요. 행사 많잖아요. 요즘 개런티 많이 받는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생존할 수는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외 시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의 해외 시장을 좀 전략을 잘 짜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해외 시장을 갔다 오는 선배팀들 중에서도 몇몇 팀은 나는 갔다 오는 거에 만족해. 뮤지션들이 굉장히 경험을 많이 쌓았으면 됐지. 여기서 돈을 얼마나 벌려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악당왕칠은 거기서 돈도 벌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에 수익도 생겨야 그게 뮤지션의 수입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드뮤직 중심의 이제 유럽 시장 그리고 로컬 유통이 활발한 북미 시장을 동시에 진행할 전략을 짰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이게 저희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전략을 짜서 이렇게 접근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연한 계기로 북미 시장도 그리고 그동안의 노력의 성과로 이제 유럽 시장도 좀 데뷔 무대에 동시에 선정이 된 케이스고요. 이렇게 장기적인 유통망을 만들었고, 이거를 좀 유통망을 경험을 하다 보니까 유럽 시장하고 북미 시장 같이 갈 수 없구나. 그리고 특성이 굉장히 다르고 관객들도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좀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에이전시도 나눠서 이제 선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 유통을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워맥스랑 글로벌 페스트는 성과라기보다는 데뷔 무대였고, 그 뒤에 좀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유럽의 대표 음악 축제에 계속 이제 라인업이 되기 시작해요. 뭐 로스키드라던가 뭐 클래스톤베리라던가 시겟이라던가 뭐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이라던가 요런 데들의 이제 라인업이 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요런 라인업들이 굉장히 첫 해의 데뷔 콘서트에서부터 콜이 왔던
곳들이에요. 그러니까 악당왕칠이 첫 해에 이 쇼케이스에 가서 데뷔를 하고 그러고 나서 좀 다니다 보니까 단계적으로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부분이 다 쇼케이스를 보자마자 그러면 우리한테 올래? 혹은 에이전시들이 이 악당광칠이란 콘텐츠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쫙 PR을 했을 때 생각보다 이렇게 상승하는 폭이 컸어요. 악당광칠의 경우에는. 네.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단기간에 그러면 좀 성공의 요인들을 가져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거는 저도 제가 이제 봤던 부분들은 저는 그때 저의 역할은 해외에 있는 에이전시와 국내에 있는 악당광칠을 연결하는 매개자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해외 투어를 간다고 생각하면 국내에 있는 매니저 혹은 기획자가 해외 프로모터 역할을 100%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봐주지 않아요. 해외에서는 제가 나가면 아무리 프로모터 역할을 하려고 해도 넌 악당광칠 매니저잖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너네 에이전시를 또 소개를 시켜줘. 그러면 그 에이전시는 사실 누구냐면 해외 시장을 정말 잘 알고 있고 실제로 유통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 유통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팀 쪽에서 팀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의 역할이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에 딱 그 포인트에서 제가 생각한 성공의 전략이 한 2가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악당왕칠 이제 김현수 대표님한테 내부적으로 악당왕칠이 달라진 모습, 이 해외 시장을 준비하면 달라진 모습이 뭐가 있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좀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요인은 타겟 시장을 세분화했다는 점입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대중시장, 축제, 일반 관객들을 만나는 시장, 그리고 전문가 업계라는 거는 진짜 딱 국악계예요. 국악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대중한테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시장을 좀 세분화해서 생각을 했었고요. 해외 시장도 유럽권, 북미권, 아시아, 아프리카 관객마다 다 관객 경험이 다르고 관객들이 음악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혹은 콘텐츠를 해석하는 입장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생각을 해서 다르게 전략을 했다는 이런 차별화되는 전략들이 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1집과 2집을 거치면서 악당광칠이 좀 현대적으로 구슬 재현을 한다라는 정도의 이제 컨셉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당광칠은 꼭 황해도 구슬하는 팀이야 또 아니고요. 이거는 락이나 펑크나 이렇게 장르화 시키지도 않고요. 그냥 굳이 얘기하자면 전통의 요소 중에서 굿, 연희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는 그리고 그거를 무대에서 어떻게 굿의 느낌, 연희의 느낌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 굿 한 판 본 것 같아, 연희 한 판 본 것 같아, 재밌는 펑크 무대 하나 본 것 같아 정도의 느낌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느냐 의 위치인 것 같고요. 해외는 굉장히 달랐어요. 해외는 처음에 그 에이전시에서 제시를 했던 멘트가 샤머닉 펑크였는데요. 이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부담스러웠었거든요. 샤머닉은 알겠고 펑크는 장르가 있는데 우리는 장르적으로 음악 장르적으로 펑크가 아닌데 이거를 써도 되나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느낌을 가져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악당광칠의 공연을 그냥 임팩트 있게 딱 단숨에 설명할 수 있는 워딩이 있다면 그건 샤머닉 펑크다. 거기에는 모두도 동의한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계속 샤머닉 펑크라는 컨셉을 가지고 해외에 PR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관객이 이해하는 컨셉을 제시한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한 얘기는 해외 시장 진출하면 모두들 다들 하시는 얘기인데 저도 얘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들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음악은 이미 특수하다 이거예요. 외국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쩌면 한국 사람들한테도 한국 음악이 좀 특수하고 개성 있어요. 그리고 굿음악이라는 것도 있고 안무도 이미 개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특수한 건 있으니까 보편성을 더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해서 어떻게 했냐면 관객이 따라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박자, 리듬, 음악적 구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를 했는데 재밌는 에피소드로 1집에 있는 모십니다라는 곡이 처음에는 이제 5박 편성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춤을 따라 하다가 너무 이게 굉장히 인기 많은 곡이거든요. 이렇게 오프닝송으로 많이 쓰이는 춤을 따라 하다가 멈춰요. 박자가 어려워지니까 막 이렇게 좀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멈추지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모십니다도 4박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이제 2집을 할 때는 아예 사람들이 리듬 정도는 따라해야 밖에서 떼창도 하고 춤도 추고 할 수 있는 곡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2박, 4박의 계열로 다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적인 구성도 밴드 음악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대중음악의 방식들을 좀 많이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새로운데 익숙한 것이라는 전략은 결국 어디에도
잘 먹히는 콘텐츠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좀 유통이라는 건 결국에는 콘텐츠를 만드는 건 콘텐츠 전문가가 하고요. 유통은 또 유통 전문가가 하는 게 맞는데 아직도 국악계 전통예술계에서는 콘텐츠를 만들면 내 콘텐츠 내가 제일 유통을 잘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기획자는 기획을 하고 뭐 공연은 공연자가 만드는 것처럼 콘텐츠 유통, 그러니까 부킹 에이전시나 이런 에이전시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시장별로 전략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제작 PD, 매니저, 홍보 담당자, 해외 담당자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요거를 저는 조금 요거 강조해서 써놓은 이유는 창작자분들이 많이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여기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당왕치를 좀 해외 진출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도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는 있는데, 네, 이제 여전히 뭐 2라운드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이후에 활동도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인혜 PD님. 저희 업계에서는 저희 악당광치를 뭐 광칠이 섭외할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애칭으로 불러서 얘기하는데 저는 앞으로 광칠을 능가하는 이제 광칠이 여기까지 이 단계까지 왔다고 하면 광칠을 능가하는 광파리가 또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의 주제는 국악진흥법 시대의 전통연희 발전 방향 제언입니다. 지난 2023년 6월에 국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신 거 알고 계시죠? 모르셨나요? 네. 국악을 보존하고 전승하고 확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드디어 마련이 된 겁니다. 이를 발판 삼아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모두의 관심과 의견이 모아져야 될 때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발제에서는 국악진흥법 시대 전통연희 활성화 방안 이런 주제로 발제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까지 있었던 지원 정책을 통해서 국악진흥법이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지 논의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제에는 국립국악원 박정경 학예연구관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연희자분들이 계신 데서 발제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들으신 이야기들은 굉장히 현장 중심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약간 별책부록 같은 느낌의 그냥 이제 같이 들어봐 주시고 공감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사실 처음에 발제 이제 요청을 받고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되지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막 뾰족하고 참신하고 정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결론으로 내기는 어려웠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고민해 가던 그 과정과 제가 공부했던 내용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5분간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악진흥법은 18년 노력의 결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K국악의 기회의 창이 열렸다. 법률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정말 이 국악진흥법을 계기로 국악이 더 많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우리의 훌륭한 전통문화가 자리를 더 잡아가기를 바란다 등의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국악진흥법 시대에는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먼저 고민을 시작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해답은 선행 연구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 속에 있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현장의 목소리에서 찾아야 한다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술 지원 정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습니다. 국가별로 예술 지원 정책은 다 있습니다. 예술 지원 정책이 국가 주도냐, 연방이나 지자체 주도냐, 시장 주도냐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국가주의 예술 정책을 시행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 예술 지원 정책의 흐름을 한번 간단히 보시면 72년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정과 함께 예술 분야의 핵심 지원 정책이 시작이 됩니다. 74년, 81년, 93년 계속 어떤 그 예술 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2000년대에 들어가면 문화예술 부분 예산이 전체 우리나라의 세출 예산의 1%를 차지하고 2001년에는 예산 1조 원을 확보하고 이러면서 점점 이제 이 예술 지원 정책이라는 것이 규모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2004년 창의예술, 2008년, 2009년, 2011년, 2013년 이렇게 계속 어떤 문화정책, 예술정책에 대해서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2022년에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문화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걸 봤을 때 문화예술 지원 정책의 흐름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정권이 교체되거나 혹은 국내외 주요 현안이나 계기가 있을 때마다 문화예술 정책을 새롭게 정비해 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문화 정책은 고정적이지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환경 요인에 의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항상 변화하는 가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는 그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면서 지금까지 지속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책 속에서 전통예술의 입지는 어땠을까요? 2000년대 이후의 정책 중에서 예술의 힘, 문화 융성 시대를 열다, 그다음에 새 예술 정책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비교했더니 국악은 대부분의 예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지원이 약하다 이렇게 의미할 수는 없지만 이 정책 안에서 전통예술이나 국악의 존재감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나 법령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혹시 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전통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론 예술 정책과 문화 정책의 경우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 정책에서 세세한 국악에 대한 내용을 담을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국악이라는 것 혹은 전통예술이라는 것이 언급되어 온 내용은 이제 이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통예술 정책은 언제부터 본격화되었을까요? 아마 모두가 알고 계시겠지만 2006년에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전통예술팀이라는 것이 신설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고 봅니다. 그때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비전 2010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는데요. 여기서 정책 지원의 대상으로 전통음악, 전통무용, 전통연희를 명시합니다. 이 5대 정책 과제와 27개 세부 추진 사업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전통 연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중화 산업화, 인재 양성, 그리고 제도 개선에 전통예술 진흥법 제정과 진흥원을 설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전통예술 활성화 2010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예술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에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전통연희 페스티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법령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술 관련 법 중에서 가장 앞선 것들은 1949년에 발의된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혹은 국립국악원 국립극장 설치법, 예술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보호법 등 기관 설립, 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법령을 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부터 이제 슬슬 이제 지원 정책에 대한 법령이 나오는데 문화재 보호법,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또 72년 문화예술진흥법, 그리고 이후에 계속 세부적인 법령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법제 안에서 국악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까요? 당초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문학, 음악, 미술, 무용, 영화, 연극, 어문, 출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가면서 건축, 사진, 국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갈수록 문화 산업에 대한 영역도 확장됩니다. 전통예술 관련된 법에 대해서도 계속 제정에 대해서 이제 수요도 있고 노력도 했는데 2005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발의하고 폐기되고 하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국악진흥법이 국회에 통과하게 된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공연이나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한번 보니까 공연법, 문화유산법,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법, 그다음에 국악진흥법에서 담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있고 또 국악은 어떻게 존재해 왔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전의 법에서는 국악이 그냥 전통
문화 혹은 국악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담겨져 있었다면 국악진흥법에서는 이 국악이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전체에 이렇게 포함돼서 일부 속해 있는 방식이 아니라 이 국악 안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문화예술 정책과 또 전통예술에 대한 지원 법령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고요. 전통 연희를 지원했던 정책은 또 어떻게 존재했고 또 어떤 상황인가 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전통 연희는 전통예술, 공연예술, 연극, 다원예술 부문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하고 종합예술이라는 강점 때문에 정말 후뚜루마뚜루 여기저기에 다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전통예술 활성화 방안 2010 이후에 대한민국 전통연희 축제가 개최되면서 전통 창작연희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보니까 서울문화재단에서도 예술 창작 활동 지원에 연희라는 부분을 또 세부 갈래에 넣어놓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또 2019년 서울시 연희단 육성 지원이라고 해서 또 연희에 초점을 맞춘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이제 연희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전통 연희에 대한 정책이 어떤 큰 이제 규모로 큰 어떤 대상으로서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국악진흥법이 이제 제정이 됐으니까 전통 연희는 그럼 어떻게 활성화돼야 할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기존 연구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먼저 파악했고 연희 정책에 대해서 의견도 한번 수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책도 제언해 보려고 합니다. 전통연희가 어떻게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작년 전통연희 활성화 심포지엄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니까 전통연희 활동 지역은 서울과 수도권에 치중되어 있다. 대부분 창작보다 전통이 좀 우세하더라. 그리고 세부 분야는 풍물이 압도적이더라. 그리고 국내외 연간 공연 횟수나 지원 사업 선정 횟수는 뭐 1년에 몇 개 약간 이런 시기여서 그것만 가지고는 좀 먹고 살기 힘들더라. 그래서 예술 이외에 부가적인 수익 창출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8%. 그 이 부가 수익이라는 것은 뭐 교육이나 어떤 뭐 다른 그런 사업도 해당이 되지만 정말 국악과는 별개의 뭐 정말 택배 아르바이트 이런 것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활동 중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느냐 하는데 83.3%. 권리 보장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것이 연희판의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통연희 단체에 대한 좀 인터뷰 내용도 좀 찾아봤었는데요. 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실제로 이 많은 단체가 한 번에 움직여서 연희 뭐 공연이나 축제에 참가하기가 참 어렵더라. 그다음에 지원 사업이 한 번 선정이 되면 그걸 근거로 여기저기서 공연을 할 수 있지만 선정이 안 되면 공연할 기회조차도 없더라. 그러니까 지원 정책에 약간 역효과, 사각지대가 있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또 이제 정책에 대한 연구들 뭐 여러 가지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이 민간 공연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어떤 이 자발적인 주체적인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 그리고 예산이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이 문화예술위원회나 여러 가지 정책 주체들이 사실 민간에 이관돼서 되게 자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문체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 전통예술의 이 지원 자체가 어떤 의무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국가가 자금을 지원하는 시혜의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 우월적인 차원으로 뭔가 베푸는 느낌. 그렇다면 진취적인 전통예술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한국의 전통예술 정책은 경제적인 것, 복지적인 것만 있었지 정말 이것이 예술 정책이 맞냐. 예술을 위한 정책이 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원이라는 제도보다는 투자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고요. 이번에 제가 비록 짧고 굉장히 작은 규모로 의견을 수렴해 봤지만 이제 좀 의미 있는 분들께 의견을 물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의 설문 요청을 받고 응해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해주셨다면 정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응답률은 매우 적지만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악진흥법에 대해서 어떤 기대가 있느냐 보시면
일자리와 경제적 지원이 늘 것이다가 1위였고요. 안정적인 공연 활동할 것이다가 2위. 그런데 생각보다 큰 변화 없을 것이다. 이것도 변화가 생길 것이다 보다는 많았어요. 그래서 약간 좀 자조적인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국악진흥법에서 가장 중시해야 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창작활동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활동 지원. 결국은 창작은 예술의 어떤 예술적인 지향점을 추구하는 부분인 것 같고, 교육활동 지원은 역시나 경제적인 면과 어떤 미래 잠재 관객을 좀 늘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통 연희를 진흥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실전 연희의 복원과 콘텐츠화가 1위였고, 창작 연희 레파토리 확장이에요. 결국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은 결국 콘텐츠를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희 종사자 분들께서는 더 많은 지향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통 연희 진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냐 했더니 정말 압도적으로 보조금의 현실화였습니다. 그리고 3년 내외의 연속 지원 정책, 이 두 가지였는데요. 그리고 자유 의견에도 보면은 현장 감각이 있는 사람이 좀 정책 입안 부서에 있었으면 좋겠다. 고위급 부서장들이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보건도 좋지만 좀 21세기에 적합한 국악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또 마지막에 보면 국악인들의 의료비 지원을 좀 해달라. 이런 부분도 사실은 큰 내용이죠. 사실 특히 연희 같은 경우는 많이 뛰고 몸을 많이 쓰시니까 좀 약간 그런 건강이라든가 노후에 대한 보장도 좀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짧게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가 조직 지원 평가 체계 개선입니다.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국악 관련된 정책 담당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조금 운영 방향을 정확히 설정해서 정책을 좀 분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전통예술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례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예산을 배분하고 지원하고 또 이걸 좀 시너지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악진흥법 시행령에서 이런 부분이 좀 담겨서 강조가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예산 지원 방식 개선을 제가 이제 보니까 사실은 우리 예산 지원 중에 창작산실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 연희 종사자분들께서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뭘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대 3천만 원은 과연 적절한 금액인가 이 생각 들었고, 그다음에 장기 그리고 고액 지원의 사업에 대한 목표나 지향점이 명확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봤는데, 기존 연구를 좀 참고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이 장기 고액 지원 사업의 목표는 이제 첫 번째, 예술의 우수성을 선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는데, 대부분은 관객들에게 우수한 작품을 향유하기 위한 것을 목적에 두고 우수성을 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사를 할 때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거 잘 분배하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일단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다. 두 번째는 이런 장기 지원이나 고액 지원을 하는 이유가 자생력을 위한 것인데, 이 자생력을 뭘로 평가하느냐? 우리나라는 유료 관객이 늘었느냐? 이런 어떤 경제적인 성과가 자생력과 연결된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작품 자체의 질적 성장이나 다양성에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얘네가 이제 자생력이 생겼느냐, 요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 작품에 참여하는 예술가가 발전했느냐, 뭔가 이 지원을 통해서 어떤 한 발짝 도약했느냐, 이 부분이 평가하는 항목이 있대요. 그런 부분도 좀 인상적으로 들렸습니다. 그다음에 단계별 지원도 사실 이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각 단계별 심사 기준이나 역할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작품 계획의 출시성, 타당성, 무대화 가능성, 이 내용이 거의 모든 심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또 사실상 우리가 이 심사 항목을 정말로 그 항목을 면밀히 봐서 이거를 평가하느냐, 심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냥 단체가 지명도가 높고 활동 성과가 많으면 지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단계별 지원의 목표나 이 심사의 명확성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기존 연구에서도 지원했고, 저도 저의 이제 공감하는 부분과 생각을 좀 강조해서 넣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산을 지금 고액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 도대체 세금이라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거를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것이냐입니다. 근데 사실은 공공의 재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가 공감하고 있고 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정부 예산 자체가 일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간의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요. 대안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 지자체, 민간이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조세 감면 제도, 문화 목적세들은 도입해야 하고 또 투자하신 분들께는 그거를 어떤 공연을 관람하거나 문화 생활을 하는데 환원해주고 클라우드 펀딩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예술 지원 정책의 주체가 정부에서 시민으로 옮겨가야 한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장기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메세나 확대인데요.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지원 현황 중에 국악이나 비주류 예술은 정말 2% 미만의 아주 낮은 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세나 지원에서 이 기업들이 얻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보니까 41.7%가 지역 문화 활성화래요.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 국악이나 특히 전통연희 같은 경우는 지역 문화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떤 메세나 기업이나 어떤 투자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략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 좀 잘된 사례를 우리가 좀 정책적으로 개발해서 또 그걸 알릴 필요가 있겠구나. 그래서 기업의 지원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국악진흥법에서 국악을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듯이 메세나나 아까 말한 그런 거버넌스, 민간 참여에 대해서도 좀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나 기반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통연희, 창작연희에 대한 특화 사업을 좀 발굴해야 될 텐데요. 먼저 이제 그 전통예술 활성화 비전 2010에 있었던 내용 중에 전통연희 관련해서 실행이 안 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통연희 특화 공연장. 국악 전용 공연장이라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좀 있는데 사실상 연희를 하기에 완전히 적합한 공연장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줄탈 때, 인형극을 할 때, 그림자극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특성에 맞는 그런 뭐 장치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걸 할 때마다 우리는 뭔가를 힘을 들여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희 전용 혹은 특화, 상설 이런 어떤 공연장은 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해봤고 교육이나 생활문화 확산은 마찬가지 너무나 다들 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 강조하지 않아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한 부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생각한 것이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은 이제 혜택이 아니라 의무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통연희나 창작연희에 좀 특화되거나 독자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많지 않더라. 대신에 이제 전통연희만의 특수한 상황이나 현실을 좀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제가 지금 여기서 제시하진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정말 전통연희 활성화를 위해서 더 고민하고 더 발전시켜 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정경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발제를 들어봤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네 분의 발제자들을 모두 자리에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토론 진행은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의 김형근 연구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전북대학교의 김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힘드네요. 쉬는 시간도 안 주고 바로 해야 되고. 제가 전공이 국문학 중에서 구비문학이고 구비문학은 보통 민속학이라고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석사 때는 동해안 5국구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고 박사 논문은 남해안 굿을 썼어요. 그래서 주로 주전공이 뭡니까 하면 무속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무속입니다. 딱 그러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더니 저 좀 봐주세요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런 걸 보는 무속인이 아니라 무속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 한 부류. 또 한 부류는 그러면은 용안무당이라도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무당보다는 전통성 있는 퍼포먼스를 이렇게 해오신 분들을, 종교학이신 분들은 용화무당을 찾아가지만 우리 같이 예술, 전통 예술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이제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신 이제 뼈대 있는 사람들, 이제 소위 말해서 문화재 선생님들을 찾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 학자마자 이런 눈으로 위아래를 훑어보고 맙니다. 세 번째는 무속입니다 하면 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같은 전통 예술계에서도 이제 특정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무속하는 동안에는 좀 회피하고 싶은 그러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무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적잖은 호기심, 또 적잖은 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신 프레임에 갇혀서 이것들을 또 하나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다가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풀 바꿔보면 이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사면이즘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뿌리 예술의 뿌리라고 말해지는 거거든요. 민속 예술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민속 예술 차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 프레임으로 딱 봐버리면 이 가치들이 잘 안 보이는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뭐 무속의 종교적인 이야기는 그거는 각자의 종교의 신념이니까 차치하고 우리가 예술로서의 무속은 어떻게 가치가 있고 이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의견을 나눠보는 방향으로 준비했습니다. 굿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학문적으로는 세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무당굿, 두 번째 풍물굿, 세 번째는 탈굿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탈은 이제는 의례 맥락이 사라져서 연희가면으로 바뀌어서 이제 굿이라고 표현되기가 힘들고, 풍물은 여전히 호남에서도 지금 마을굿, 이른바 동제를 할 때 상세를 중심으로 마을굿을 이 풍물굿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나 또 많은 지역에서 연희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농악을 예술로만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그것도 굿의 하나인 셈이죠. 또 하나는 무당굿인데 오늘 주로 무당굿을 중심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당굿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연희 활성화를 하는데, 그래도 뿌리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해서 본류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이름을 짓고, 어찌됐든 이 뿌리가 단단히 지켜진 가운데에서 다양한 창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여러 방안을 모색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발제해 주신 분은 세습 무당 집안, 태어났더니 아버지가 무당, 할아버지가 무당, 이미 12대인가요 지금? 네, 12대째 무당입니다. 그래서 그러신 분 한 분. 두 번째는 이 무속 소재를 가지고 음악을 만들고 공연을 만드시는 창작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창작자와 향유자인 어디언스를 매개해주는 기획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공적기관에서 정책을 만지는 학위연구관. 이렇게 네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름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관심 있어서 와주신 플로 선생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패널들이 모셔서 패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작 플로에 계신 분들이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패널 없애고 그냥 모두가 다 패널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나도 이거 듣고 이런 말 해보고 싶다. 질문이어도 좋고 비판이어도 좋고 또 나름대로 자신이 생각한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좋고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면서 자기 좀 해보고 싶다, 말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있으면 손을 번쩍 드세요. 이러면 안 들더라고요. 기탄 없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먼저 마중 질문들을 하나씩 하고 엮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정은주 선생님은 세습무당입니다. 이 지역 남해안 지역은 거제 통영 지역을 의미하는데 옛날엔 낙동강을 기점으로 이쪽 진해부터 어디까지 남해까지, 그러니까 전라남도 하동 옆에 남해까지가 이 남해안 구역인데 지금은 거제 통영만 남아 있어요. 여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해안은 지금도 한 7, 80개 마을에서 별신굿을 해요. 매년 하진 않습니다. 매년 이게 3년 두리, 5년 두리, 7년 두리, 10년 두리로 연차를 두고 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 30개 마을 정도는 별신굿을 해요. 그런데 남해안은 1년에 한 2곳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은 생계
생계가 구스러는 못해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건 공연을 해야 되는 거고 공연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가져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굿이 사라진 곳에서의 이들의 선택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한두 개 마을도 지금 고령화되어 있고 섬마을에는 인구만 줄어요. 고령화만 돼요.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리아카 끌 힘도 없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굿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굿을 했던 마을들을 돌아다니면서 꼬시는 거예요. 그걸 아까 말해서 영등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라뽀를 형성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주 선생님께 묻고 싶은 거는 뭐 그런 활동 상당히 좋는데 또 언젠가는 굿이 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플랜 B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술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연 시도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래서 기획자, 외부 전공하지 않은 기획자들하고 협업을 할 때 기획자와 전승자가 간극이 있어요. 좁혀지지 않는. 이거는 반드시 우리 굿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데 기획자는 이거 없애야 된다고 하고 뭐 그런 갈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시죠. 실제로 그 기획자가 완전히 붙어서 한 적은 없었지만 같이 이렇게 협업식으로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 절차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기획자가 봤을 때는 그거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솔직히 제가 중간에서 조율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그 시엄마 2명이라고 좀 보유자 선생님과 그 기획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의견이 충돌하면 이제 중간에서 조율하고 또 재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거 해결하고 막 그러는데 이게 말하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그 기획자분이 사전에 충분히 저희 남해안 벼신굿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고 또 연구를 좀 하신 분이면 이해도가 엄청 깊게 들어와요. 근데 그런 분들하고 작업을 할 때는 부딪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그냥 남해안 벼신굿하고 그냥 남해안 통영에 있는 뭐 어떤 벼신굿하고 오신 분들하고는 많이 부딪혀요. 이게 결국에는 저희와 접촉하시는 분들이 저희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알고 오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지금 생각을 해봐도 좀 정보가 없는 분들하고는 저희가 또 처음부터 이해를 시켜야 되는 과정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저 아니면은 보혜찬 선생님 아니면 지금 회장으로 계신 선생님이 옆에 붙어서 우리 벼신굿은 이런 거고 어떤 거고 이런 거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상당히 많이 드는 거죠. 근데 엄청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이제 감사한 마음에 또 있기 때문에 더 좀 약간 열린 마음으로 하고 있고 솔직히 저희 보혜자 선생님이 되게 진보적이세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한 번씩 제재를 할 정도로 거기까지는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이럴 정도로 되게 수용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희가 만약에 다른 단체와 공연을 한다면 당연히 그 타 단체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듯이 기획자와 저희가 만났을 때는 일단 소재가 저희가 되는 거니까 남해안 벼신굿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필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소통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씨의 백소망 선생님인데 아마씨는 아시나요? 슈퍼푸드 중에 곡식이고 콜레스테롤 해소에 감사, 암 예방에도 좋고 그래서 뭔가 전통 음악을 아마씨와 같은 곡식처럼 이렇게 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시작한 7년차 그룹입니다. 오늘 발표하신 것에서는 이제 구수제를 공연으로 풀어갔을 때 이런 세 가지 점이 나름대로 좀 한계처럼 지적되고 있다. 이것은 뭐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도 반성적인 시각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흥성이 아무리 좋지만 이것이 공연 무대로 올라왔을 때는 약속되지 않는 것들이 짜여지지 않으면 대단히 어설퍼 보이기도 하고 많은 사고들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즉흥성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굿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신도를 위해서 신앙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정신을 살린다고 한다면 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뭔가를 열어줘야 되는데 철저히 이들은 그냥 어디언스 차원에서 듣기만 하고 감상하는 차원으로 남아 있으므로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성입니다. 세 번째는 소재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구세 요소는 끄집어 오는데 구세 정신은 사라져 버리는 이런 것에 대한 비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백승망 선생님은 한번 생각해 볼 때 이제 굿을 가지고 아마씨의 레파토리는 지금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작업하신 국가 협업했던 경험은 어떤 경험이 있는지 모르실 테니까 한번 소개해 주시고 한번 굿 소재 가지고 나는 이런 공연을 만들고 싶다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아마씨는 저희는 전통 레퍼토리를 주제로 가지고 작업하는 팀이 아니어서 저희는 뭐 구슬 소재로 해서 뭘 해보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말했던 어떤 아까 구슬이 가진 본질, 어떤 신을 향한 인간의 물음과 더 나은 생을 위한 바람에 대한 어떤 그 본질은 저희 음악에 많이 깔려 있다고 생각해요. 네, 저희는 사회적 이슈나 어떤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야기를 주목해서 음악을 주로 만들어 왔는데 뭐 기후 위기나 어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작업하는 편인데 그것들이 사실 더 나은 생을 위한 저희의 바람, 좀 많은 사람들이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좀 그 아픔들을 공유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하는 것이 저희의 지향이라서 근데 그게 굿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 더스티 시티라는 저희가 미세먼지로 괴로울 때 만든 음악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미세먼지에 관한 곡이에요. 뭐 이렇게 소개했다가 나중에 점점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괴로운 것처럼 어떤 일상에서 괴로운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을 노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굿과 굉장히 닿아 있다는 생각을 했고 나중에 공연 멘트를 할 때 이거는 어떤 미세먼지를 떨쳐내기 위한 굿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희 작업은 계속 아마 그렇게 이어질 것 같고 사실 굿을 제가 본격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고 굿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뭐 와서 노래로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작업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잘 모르는 영역에 가서 그냥 노래하는 기술만으로 이걸 함께 하는 게 맞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어서 다 거절하고 있고요. 이제 아마 이제 못하겠다 그렇게는 이제 뭐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네, 저 자신도 좀 이런 태도로 공연 이렇게 굿 공연을 같이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반성이 좀 있었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전통사회에서 국가무당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기능을 했습니다. 이제는 사회가 다원화되어서 직종이 많이 분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직종이 분화되지 않은 시절의 무당은 어떤 존재였냐면 첫 번째는 구비 역사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무가를 들어보면 창세 신화, 우리가 창세를 살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창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한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 앞에서 네가 죽으면 장차 이렇게 될 거야라는 얘기를 해줘요. 죽음의 그 저승세계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비 역사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사제자, 종교적인 사제자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세 번째는 전통 예술가입니다. 국구경 하면은 옛날에는 정말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국구경 할 정도였으니까 예술가이고요. 세 번째는 치료가인데 어떤 치료냐? 카운슬링을 해줘요. 그러니까 대소사가 있으면 항상 무당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줘서 카운슬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업화가 되었는데 이제는 한 가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변형으로 보면 요즘은 무당이 많이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마치 매직션처럼만 그려져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가가지고 마치 굿하면 나은 것처럼 뭐 사업이 파산 났는데 이 사람 만나면 뭐 대박 칠 것처럼 하는데 그거는 매직션이잖아요. 이거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런 다양한 측면에서의 무당을 조명하는 것은 이제는 사라지고 이제 단일한 면으로만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이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이제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무당의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박인혜 기획자는 원래는 문화상인 보부에서 문화상인 보부 그다음에 정가악계 스피노프처럼
오늘 악당강칠이 정각의 스피노프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던 기획사가 문화상의 보부여서 그때 기획을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볼게요. 외국인의 입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인은 굿하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미신 프레임으로 봤는데 이 사람들은 편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뭐든지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의 입맛은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서도 어떤 스타일로 프로모션, 그러니까 레파토리 개발을 할 때 외국인이 좋아할 만한 레파토리를 개발하려면 어떤 점에 좀 이른바 전문용어로 훅가시를 줄 것인가, 강조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네, 나오나요? 저는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 놀러 와서 나 맛집 추천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어디를 떠올리세요? 내가 가보고 맛있었던 데 추천하잖아요. 외국인한테만 맛있는 데는 없어요. 한국인한테만 맛있는 데도 없어요. 그리고 세련되고 분위기 좋고 가격 적당하고 모두에게 통하는 요소가 사실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음악도요. 뭐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되게 잘 만들고 되게 세련되면 외국에서 똑같이 통해요. 그리고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이제 뮤지션 입장에서 간과하는 부분들이, 음반을 만들고 음악을 잘 만들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뮤지션들이 여전히 있기도 한데 무대에서 에너지는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나 혹은 오리엔탈리즘이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보더라도 무대에서 이 아우라와 그리고 관객에게 주는 에너지와 그리고 무대의 구성과 이게 굉장히 세련되고 퍼펙트하면 그거는 음악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어린이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든 그냥 그 에너지를 받는 것 같아요. 뮤지션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만든 맛있는 뭐 요리, 근데 그게 한 번도 안 먹어본 외국 요리라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에 대한 완성도 퀄리티가 높으면 사실 거기서 오는 감동과 그리고 이런 맛의 이런 뭐라 그러죠? 그런 맛의 감동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음식의 팬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네, 외국 분들한테도 결국엔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악당광칠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그만큼 무대 경험을 아주 많이 쌓았고 국내에서 가진 무대 경험의 노하우가 사실 해외에 갔을 때에 발휘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 백소망 선생의 작업과 악당강칠의 작업은 저는 상반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선택인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음악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예술적인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안 팔리더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을로 좋게라고 제가 파악한 게 맞나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정경 선생님인데, 박정경 선생님 오늘 발표를 좀 큰 차원에서 했습니다. 국악진흥법이 이제 발효가 됐는데, 국악이라고 하는 속에는, 국악진흥법 안에는 국악, 그 다음에 무용, 그 다음에 연희, 그러니까 사실은 전통예술진흥법이나 마찬가지죠.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전통연희가 활성화되는데 어떤 기여가 할 것인가, 또 부족한 부분은 무엇일까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다, 노력해야 한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현시키는 시행 규칙이라든가 정책들이 이제 하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법령 가지고 따지면 다 맞나와요. 결국은 크게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박정희 선생님한테는 법령 가지고 묻지 말고, 박정희 선생님 원래 석사가 경기도 도당구 제석구 가지고 음악 쓰셨고, 박사는 이제 바리공주 무가의 음악적 분석을 가지고 쓰셨고, 또 저기 남도국악원에 있을 때는 굿 페스티벌도 하셨고, 공연할 때 국악원에서도 굿 소재 가지고 공연을 많이 올리셨어요. 그래서 굿을 사랑하시는 기획자로서 또 연구자로서 우리 굿을 소재로 할 때 활성화시킬 때 조금 이런 아이디어,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물어보면 어떨까? 굿에 대해서. 미리 질문을 안 알려주고 하니까 이제 생각에 로딩이 필요하죠. 이제
나이가 이게 연식이 좀 되다 보니까 이제 로딩이 오래 걸리는데 예, 일단은 사실 저도 오늘 무속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에 할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좀 다른 발표를 하게 돼서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사실 이 구세 공연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논문도 한번 발표를 해봤고 그랬을 때 이제 느끼는 점은 무엇이었냐면요. 그때 제가 이제 조사한 게 물론 다는 아니지만 굿을 공연화할 때 좀 약간 특정된 이제 잘 먹힐 만한 그런 레파토리만 계속 좀 반복적으로 활용되더라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굿 같은 경우도 왜 우리 저기 기뽑거나 뭐 이런 거나 뭐 이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연으로 만들었을 때 제가 그때 봤던 것은 무속인이 아닌 전문 예술인이 굿을 가지고 공연을 했을 때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본 거였는데 당연히 뭐 실제로 이제 무속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기는 어려운 게 있겠지만 그냥 너무 그냥 오히려 저는 좀 반대로 느낀 게 너무 그냥 대중들하고 소통하기 좋은 소재만 쏙 뽑아가지고 그냥 아주 단편적인 공연으로 만드는 그런 사례가 훨씬 많더라고 저는 사실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굿을 더 예술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공부할 때 한번 했었고, 즉 너무 그냥 쉬운 거 정말 필요한 거, 잘 먹힐 만한 것만 쏙 뽑아다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반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굿을 무대에 올리는 순간 이거를 조금 각색을 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음악 전공이다 보니까 이 선율이 그 서슬이 살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박자가 장단이 살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살짝 이 전문가스럽게 각색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굿의 맛은 별로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좀 사실 들었어요. 이게 하필이면 그 황해도 굿이었는데 이제 하여튼 그 특정 그런 걸 거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황해도 굿의 그 특징적인 그 장단 있잖아요. 아까 5박을 4박으로 바꿨다는 말씀하셨는데 저 그건 굉장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특이한 건데 그런 부분을 그냥 너무 쉽게 바꾸더라. 그런 부분이 오히려 저는 좀 아쉬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굿을 조금 그 원석을 조금 더 이걸 진지하게 바라봐서 이걸 더 잘 가공해서 무대에 올려야지라는 생각을 이 공연자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질문에 맞는 답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속 연구에 있어서 미국 사회에서는 네오 샤머니즘이라는 게 1960, 70년대에 진작되었습니다. 이미 무당과 굿은 사라진 시대에 그럼 이 시대에 샤먼은 없고 굿은 없는가라는 고민인 거죠. 그래서 굿과 무당은 오히려 메타포일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네오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신을 매개해 주는 현장인 거고 그 매개자가 샤먼이라는 건데 이 시대에도 인간과 신을 연결해주는, 여기서 정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힐링이라든가 아까 이사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회복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말로 웰리스라든가 이런 것이 다 이 힐링 포인트, 요 치유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혹자는 정말 아티스트 대중예술 하는 사람도 나는 샤먼이다, 이 시대의 샤먼이다라고 말하신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본질적으로 예술가들은 모두 다 이 시대의 샤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술로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예술로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작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연이라고 하는 번박한 정의 가지고 백가쟁맹을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하나의 연이 종목들을 가지고 좀 더 좀 좁혀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관점에서 굿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축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이벤트로 끝나기에는 너무 가치가
이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태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연희계의 생태계라 하면 뮤지션, 아티스트도 있을 테고 더 근본적으로는 전통 연희를 했던 전승자라고 하는 우리의 뿌리 예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우리 같은 연구자 또 이제 매개해주는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있을 건데 이들의 존재들을 하나로 묶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바탕도 있어줘야 이 페스티벌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는 안배 때문에 이 포럼을 기획한 것 같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포럼이 계속되기를 바라겠고 이 포럼은 너무나 소중하고 정말 중요한 거라고 공진단에게 강조드리면서 내년 3회 때 또 저를 사회자로 모신다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발제자 선생님 네 분 선생님 감사하고요. 또 플로어에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종합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의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눠주신 고견은 저희가 잘 정리해서 공진단께 재단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 주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는 2024 전통연희 활성화 심포지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 나눈 의견은 잠시 후 네트워킹 자리에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에는 2024 대한민국 전통연희 축제 두 번째 날 오실 거죠? 네, 내일 1시입니다. 네, 꼭 오셔서 또 신나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전통연희 활성화 심포지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